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신자유주의의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이전에 했던 이야기 일부만 짧게 하자면 1900년대 초까지 이어지던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체제는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수정자본주의로 변화했습니다. 그 체제를 유지한 지 40년 정도 되던 1970년대에는 큰 정부가 가진 비효율 문제가 심각해지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수정자본주의의 한계가 왔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부터는 세계화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 체제가 가동이 됐습니다. 세계가 분업을 하는 구조로 기술력 높은 나라가 기술개발 설계에 집중하고 인건비가 낮은 나라가 생산을 하는 등 각 국가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을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체제가 신자유주의라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1980년대 이후로 선진국, 저개발국 할 것 없이 다 같이 성장하는 혜택을 맛봤는데요. 변화하는 경제적 환경에 항상 적합한 경제체제가 없듯이 80년대부터 본격화되어서 세계를 같이 성장시킨 이 신자유주의 체제도 40년이 지난 지금 한계에 부딪힌 모습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신자유주의의 근간이 되는 게 세계화인데 이제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정점을 찍고 세계화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는 힘을 잃었고요.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은 코로나 이후로 빠르게 인근국가 중심, 자국 생산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기업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는 리쇼어링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일자리 문제에서 시작된 탈세계화 기류는 자국민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또한 세계 경제 권역을 블록화시키는데 가속도를 붙이는 등 이제는 세계화가 축소되는 과정에 들어선 만큼 신자유주의 체제가 과거처럼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처음 등장했을 때 큰 효과를 보이던 세계화가 왜 신자유주의 한계를 앞당겼는지는 화면 상단에 링크한 지난 영상 참고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신자유주의 하면 세계화인데 사실 세계화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이끈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인데요. 신자유주의를 금융자본주의라고 부를 만큼 금융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자유주의 하면 세계화와 금융 두 개가 딱 튀어나와야 되죠. 세계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금융도 신자유주의 한근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금융에서 생기는 문제도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앞당기게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물어보면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금융의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다루면 나중에 신자유주의에서 드러난 금융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금융의 본질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두고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금융하면 자금을 융통한다는 의미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금융을 이해할 때는 시간 개념을 넣으면 금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융을 자원을 시점 간 배분하는 행위라고도 하는데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현재의 돈을 미래로 이전하거나 미래의 돈을 현재로 당겨 쓰는 그런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 현재 가진 돈을 미래로 이전하는 행위죠. 반대로 대출은 미래의 돈을 현재로 미리 땡겨와서 쓰는 겁니다. 미래에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돈이니까 미래의 부를 현재로 이전한 거죠. 이렇게 금융은 현재의 자금을 미래로 이전하거나 미래의 자금을 현재로 당겨 쓰는 등 자원을 시점 간 배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 시점 간 자원을 배분하는 금융이라는 활동을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라는 곳에서 하는 거죠. 은행이 예금자의 돈을 대출자한테 빌려주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로 이전한 자금과 현재로 당겨 쓰는 자금들이 뒤섞인 걸 교통정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금융기관이 하는 겁니다. 자원을 시점 간 이전하는 이런 금융의 수단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예금, 적금, 대출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연금, 보험 등등 각각의 특징이 가미된 것들이 존재하죠. 실제로 자산 포트폴리오 잘 짜여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환경과 자기 상황에 맞게 다양한 금융수단의 특징을 잘 활용을 해서 현재와 미래의 자금을 각 시점별로 잘 배치해 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당장 먹고 살기 빠듯해서 미래의 부를 현재로 땡겨 쓰기만 바쁘고 미래로 이전할 자금이 얼마 없죠. 아무튼 그런 금융은 왜 필요하냐? 바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강점 중 하나가 효율성이죠.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만드는 게 자본주의의 특징인데요. 이 돈이라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금융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금융이 없다면 쓰고 남은 돈은 그냥 금고에서 언젠가 주인이 다시 꺼내 쓸 때까지는 죽어있는 돈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돈을 내가 다시 필요할 때까지 자금이 필요한 누군가한테 빌려줘서 쓰인다면 나에게는 이자라는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 돈을 빌려 쓴 사람도 그 돈을 생산에 활용해서 또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돈이 놀지 못하게 최대한 활용하는 게 금융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여기서 또 금융기관은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 그 돈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심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빌려주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한정된 자원을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융은 사회적으로 자원의 활용과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다시 80년대부터 본격화된 세계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와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하는데 1980년대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없습니까? 바로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혁명인데요. 80년대부터 시작된 데스크탑 붐과 함께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IT 기술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IT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하니까 금융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에 불을 붙인 것처럼 IT 기술은 금융혁명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금융기관은 이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수익 관리가 가능해지고 고객 정보 관리가 용이해지니까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신용평가,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좀 더 많은 돈을 좀 더 싼 값에 빌려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요. 거기다 확률과 통계 분석도 정확해지기 시작하니까 다양한 금융상품들도 폭발적으로 늘고 정보화로 거래도 빠르고 편해지니까 금융시장 참여자도 늘고 거래량도 늘면서 자본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대규모 투자도 과거보다 쉽게 이루어지는데요. 기존에 자본력이 있던 기업들이 아닌 가능성이 있는 작은 기업들이 큰 투자를 받아서 순식간에 성공해서 거대 기업이 된 스토리들이 있죠.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라든가 도로, 전기, 통신 등 최소한의 생산 인프라도 안 갖춰진 저개발국에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어서 세계의 생산기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것들도 다 이 신자유주의에서 커진 금융자본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한 금융 덕분에 우리는 세계 전체가 크게 성장하는 과실을 누릴 수 있었죠. 신자유주의에서 금융의 역할과 공을 절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금융이 어떡하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더 빨리 오도록 유도를 했을까요?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하지만 자본주의는 경쟁을 바탕으로 사적 부를 축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독점, 정경유착, 입시비리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만한 행위에 엄격하게 제도를 갖춰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비롯한 각종 복지들을 제공하죠. 말은 번지르르 하죠. 이 부분도 사실 할 말은 많은데 이건 다음 기회로 남겨두겠습니다.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사실 실물 경제에서 경쟁은 기본적으로 노동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개인 역시도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올리는 그런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노력, 노동을 바탕으로 한 경쟁을 장려하는 건 기본적으로 건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에서 경쟁은 꼭 그렇지가 않은데요. 오해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금융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금융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니까 오해하고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물 경제에서 경쟁과는 달리 금융에서 경쟁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불로소득을 최대화시키는 싸움인데요. 여기서 금융이 불로소득이라는 말이 불편한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가능성 있는 투자처를 찾기 위해 하는 노력은 노동이 아니냐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어떤 의미로 하는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그게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신자유주의에서 드러난 금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고 미리 말했던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려는 포인트는 그 부분이 아니니까 그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사실 약탈적, 기생적, 비인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이 앞에서 말한 역할에 충실하고 건전할 때는 기회, 효율, 가능성 같은 부분이 도드라지지만 금융이 조금이라도 불건전해지면 약탈적, 비인간적인 안 좋은 부분이 급격하게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권에서 노력 없이 돈을 버는 금융업을 죄악시하기도 했고요. 역사적으로도 금융업을 주도했던 유대인이 적대시되는 경우도 많았었죠. 물론 종교적으로 탄압받고 땅을 소유할 수 없었던 민족들이 돈을 벌기 위해 금융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도 있었겠지만 불건전한 금융활동의 결과도 많았기 때문에 과거 나치 독일 때처럼 유대인을 적대시하는 감정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 선동만으로 쉽게 번질 수 있었죠. 현재도 월가를 나쁘게 보는 현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진 게 금융의 특징이기 때문에 금융은 특히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금융인에게는 청렴성과 성실, 사회적 책임감, 인간애가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되기도 하죠. 금융이 항상 건전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경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신자유주의에 들어 금융은 그 자유를 다르게 이용하면서 금융의 건전한 본질은 점점 잃어가고 부정적인 부분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분석하고 가능성 있는 투자처를 찾는 노력들은 노동이 아니냐고 했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수익은 챙기지만 리스크를 남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짜기 위해 노력하고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과도하게 투자처를 가능성 있게 보이게 포장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일들이 신자유주의에 들어 많아지기 시작하고 문제로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금융은 마치 핵물질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건전하게 관리만 된다면 엄청난 효율을 만들어내지만 조금만 불건전해지면 순식간에 약탈적, 기생적, 비인간적인 나쁜 모습을 드러내죠. 다음 시간에는 경제에 활력을 띠게 하는 이런 금융이 어떻게 하다 기업들의 활동을 오히려 저해하고 실물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고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노력과 경쟁 의지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